그게 어느 자산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도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자산을 볼 때 어떤 한 시기라던가 한 차트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고 뭐 매크로라던가 통화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원님께서 전통금융권에도 계셨던 거죠. 아니요. 저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랑 하나금융경영연구소랑 네. 학교 쪽에 좀 있었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자산 쪽에 넘어가서 네. 넘어오신 있습니다. 거예요? 네네. 왜 넘어오셨어요? 그 좋은데 기회가 진짜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일단은 가상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고 와. 네. 네. 이 자산에 대해서 배우려면 네. 사실은 현업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배워야만 네.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도 뭔가 배우고 뭔가 이렇게 좀 더 느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현재까지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 삼성경제연구소는 다 막 엄청 좋은 데 아니에요? 네, 좋았습니다.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삼성경제연구소 계실 때도 이제 일반 그런 것이나 매크로 다 보신 거잖아요. 저는 주로 외환했습니다. 그럼 보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ETF 승인으로 인해서 좀 가상자산 시장이 주는 뭐 시사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시사점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저희 항상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가 확보됐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인 이후에 하는 총재께서도 이게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의미는 결국에 가상자산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게 성숙해지는 계기에 대한 뭐 사용 사례라던가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즉 그렇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TF 얘기 살짝 나왔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으니까 다음 타자인 이더리움도 있지만 그 다음 타자 뭐 어차피 현물 ETF는 비슷한 구조거든요. 네. 비슷한 구조니까 만약에 지금 뭐 물론 증권성 뭐 시비도 있지만 네. SEC가 동일한 투자 상품이니까 뭔가 그 기반 자산이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을 승인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가 충분히 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 두 가지 시사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가상자산 시장 전망 네. 시총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시총 같은 거 내용 나온 거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왼편 코빗 리서치 센터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리서치 센터뿐만 아니라 메사리라고 해외 이제 리서치 센터랑 저희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유용한 리포트를 번역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사리에서 작년에 또 올해 가상자산 전망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긴 리포트를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섞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우편에 있는 메사리의 2024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 보고서 참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메사리가 되게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암호화폐 쪽 관심이 이제 막 생기신 분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보셨을 때 메사리 리포트 이런 내용들이 뭐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나요? 이라기보다는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거기 대표로 계시는 라이언 셀키스라는 분이 굉장히 구어체적으로 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또 워싱턴 DC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필요한 제도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적인 상황들이라던가 정말 현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황으로 쓰시는 것처럼 그래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쓰세요. 근데 정말 리서치 보고서라기보다는 현업에 계시는 사람의 어떤
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 리서치 보고서를 조금 더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고서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이런 전망 보고서를 나중에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 라이언 셀키스가 이더리움은 뭐고 뭐 솔라나는 뭐고 뭐 롤업은 뭐고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 정치 상황은 이렇고 솔라나는 이번에 무슨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거를 굉장히 구어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보고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 말씀하셨는데 네. 매사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가격 그래요? 분석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고 대신에 어떤 주요 자산들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상자산에서 굉장히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언급한 게 요번 같은 경우는 뭐 솔라나, 셀레스티아, 뭐 블러, 앱토스, 수이 이런 애들을 언급을 하는데 얘네가 떡상한다 이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좀 가상자산 업계 발전 전체 발전 중에서 좀 언급할 만한 네. 업데이트를 좀 살짝 언급하고 그래프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전망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그래서 무료로 지금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무료로 드리고 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러면은 그 질문 또 드릴 게 그 전 세계 가상자산 보유자 수가요. 네. 작년 1월에 비해서 34%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더 커지는 건가요, 혹시? 네, 그래서 아무래도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저변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계속 뭐 저변이 확대되는데 그게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를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전망 보고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망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양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국가적인 측면 그리고 뭐 자산적인 측면 이렇게 좁혀 나가 볼게요. 먼저 국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 확대된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권 국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통화 체제가 불안정한 국가들.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수용을 했었죠. 미켈레 대통령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를 시작으로 해서 그 트렌드가 조금씩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 체제가 불안정한 중남미라던가 아프리카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제3의 제4의 엘살바도르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2배 성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사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찌 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USDT를 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USDT가 굉장히 미국 외의 달러 사용자들에게 어필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USD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진하다 보니 USDT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회복하고 있고 이런 회복세랑 맞물려서 가상자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우편에 보시는 매사리에서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설명을 드리면 FSB라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무슨 단체냐면 이 단체 이름이 재무회계기준위원회인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국의 회계 기준은 갭이죠. GAAP. 근데 이 기준을 이 단체가 개정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재무제표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뤘냐면 이전에는 장기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장기 무형자산의 얘는 저작권.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은 사실 그냥 들고만 있는 거잖아요. 잘 거래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하락 시에는 손실 처리를 해요. 그런데 가격 상승하잖아요. 비트코인은. 네. 근데 상승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장기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재무적 이익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트코인 보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재무적 이익에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해요. 그래서 무형 자산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 가치로 반영을 하게 돼서 결국에 상승도 반영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 유명한 기업 있죠.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네. 엄청 이익을 보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얘네는 어. 원체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재무적 이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기업에게도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하려는 어떤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요 정도 매사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적인 측면, 사용 사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도 사용 사례는 있었어요. 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1월에 JP 모건이 뭐를 성공했냐면, 보통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네. JP 모건은 11월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게 실험처럼 한 건데, JP 모건이 폴리곤이라는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첫 디파이 거래를 성공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스타벅스도 개인 컵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NFT 발행하겠다. 이런 사례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는 조금 더 유용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용 사례가 되면서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사용자들도 더 많이 그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FSSB 회계 기준 변경은 진짜 큰 것 같은데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이클 세일러는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엄청. 그래서 왜 최근에도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엄청 많이 사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그래서 보유한 기업에게도 좋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고려하는 기업한테도 굉장히 좋은 회계 기준 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저변이 확대가 되면요,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보고 싶은데요. 네. 향후 좀 얼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가격이 궁금하신데 왜 시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4조 5천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리포트 발간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2만에서 13만 달러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시점으로 또 계산을 해보면 더 오르겠지만, 일단 저희 보고서 발간 시점에 전망을 한 거니까 저희 발간 시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2만에서 13만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네, 연말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와, 작년에도 한 150% 오른 것 같은데 올해도 많이 오르네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도 물론 미래는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예측을 전제한다고 하면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지금 진입해도 늦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비트코인의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서 막 매크로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어느 자산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상자산도 그렇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자산을 볼 때 어떤 한 시기라던가 뭐 한 차트라던가 이런 거를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매크로라던가 뭐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MBRB 스코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비트코인의 저평가, 고평가를 판단하는 지수거든요. 네. 근데 MBRB 지수가 뭐냐면 시총을 실현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켓 투 북, 네, MB 레이쇼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MB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1 미치면 저평가고 3 위면 고평가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1이랑 3이랑 지수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제도권 자금이 들어오면 시총이 커질 거예요. 시총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MBRB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1과 3이라는 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야,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네. 1과 3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한 수치, 어떤 한 식 가지고 계속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MBRB 레이시오가 말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MBRB 스코어를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봤을 때는 이게 1.7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1 이상이니까 저평가 아니네? 애매모호한 네, 지금. 사지 말라는 건가? 그런데 제 판단에는 여전히 사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도 된다는 거는 제 개인 의견이지만 앞으로 정말 제도권 자금이 들어와서 MBRB가 뭐 하락장이건 앞으로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전반적으로 MBRB가 올라가면 네. 영원히 일만 기다릴 수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들리는데 저평가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예를 봤을 때도 네. 꼭 어떤 지수에 1 이하니까 뭐 저평가 뭐 이거를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1과 3 이 부분은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보는 건데. 저희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MBRB 스코어 말고 저희가 크립토 윈터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분석할 때는 MBRB Z 스코어라고 그거는 시총의 표준 편차를 나눠서 한 거라서 조금 더 변동성을 조금 더 감안한 지수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0.1인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0.1 이하가 아마 저평가된 거라고 해서 그걸 기준으로 크립토 윈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는 뭔가 자산이 좀 크립토 윈터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하락장이라고 해서 크립토 윈터고 뭐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조금 그런 지수를 기준으로 정확한 시기를 판단하는 거는 유용하지만 어떤 자산을 사고 파실 때는 네. 그래도 적어도 이런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를 좀 보셔서 현명하게 좀 성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너무 집요하게 여쭤보는 걸 수 네, 있는데 아니에요, 어려운 아니에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지금 1.7인데 네. 그러면 그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네. 이 RB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RB는 뭐냐면 네. 이게 실현 가치니까 네. RB는 모든 비트코인의 가치를 유통되는 코인의 숫자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RB가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르겠냐는 거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2를 기준으로 저평가를 판단하는 건 아닌 거예요. 확실히.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이게 들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물론 1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반적으로 이 수치가 그래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계속 1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전반적으로 들리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 이유는 그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거, 시총이 네네. 커지는 거. 시총이 커지고 시장이 확대되니까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실제로 여기 메사리 저희가 공유드렸던 메사리 리포트에서도 네. 가상자산 투자 테마에서도 MBRB에 대해서 살짝 라이언 셀키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꼭 링크를 첫 댓글로 고정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거 무료로 번역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유료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면.